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시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천 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고요. 검사 측에서 박옥수 특별검사부님 그리고 이준 차병건 김다락 김구열 검사님 나오셨고요. 변호인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유정화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소환을 하기 위해서 속행을 하였고,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있어서 그 채택하고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속행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은 지금 재판부에 오늘 소환한 이상민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와 있고요.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소환 안내를 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조태열 증인은 여전히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요지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 지난 12월 22일에 신청한 증거들 보면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지금 향후 제출할 증거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제출 예정인 증거들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으로 인해 선고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22일자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목록 제출하셨는데요. 그 증거들은 다 문서로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가져오셨나요?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180여 개에 대한 서중 조사, 조사 증거 요지 설시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예. 문서 송부 촉탁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33부에 촉탁하신 부분 예,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도 취소하겠습니다. 예, 증거조사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신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특검 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측 하시겠습니까?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구형 및 변론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의견 진술하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종 의견 관련돼서 저희 최종 의견서 제출하고 PPT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제출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특검 측 준비되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적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형해화하여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후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단 폐기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10일 제정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5년 7월 19일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여 오늘 1심 공판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6회의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지휘하여 주신 재판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법정 증언, 각종 보고 문건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체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공소 사실별로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린 후 특별검사의 구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검사입니다. 먼저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범행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인 박상우, 안덕분, 이주호, 유상임, 강정혜, 유인촌, 김한석, 김문수, 강도형 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한덕수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덕수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한덕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그제서야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강희구 부속실장과 김정환 소행실장을 통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였으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해 심의할 권리가 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무위원 소집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의 도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마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시 17분경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임을 알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던 회의장을 나가 대국민 담화를 하며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며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무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이와 같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적절한 소집 통지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마다 배석하였던 강희구 부속실장은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무회의 시 일부에게만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였고 한덕수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을 불러본다고 할 때 당연히 국무위원들 전원에 대해서 연락하여 불러본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의장인 피고인은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 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통상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의결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며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 불문합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면서 5호에서 계엄과 그 해제를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5조 1항은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국무위원의 독자적인 권한임이 명백합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 사건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고,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국무위원을 국무회의 소집에서 배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희구, 김정환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은 특정 국무위원의 명단을 지정하여 소집을 지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 위주로 소집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자 하였고, 왜 와야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국무위원들은 스킵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오영주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애초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만 채우려고 한 것이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배제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첫째, 피고인이 2024년 12월 5일경부터 7일경 강희구, 한덕수, 김영환과 공모하여 마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부속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과, 둘째,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경에서 10일경 한덕수, 강희구와 공모하여 대통령 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문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후 부서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문서로서 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 등의 진술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강희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에서 5일경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헌법 제82조를 찾아본 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헌법 제82조에 따른 문서주의 및 부서 절차를 위해 사후적으로 본건 문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희구는 2014년 12월 6일 오전경 한덕수 총리에게 연락하여 한덕수 총리로부터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다음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표지를 새로 한 장 만들었습니다. 이후 강희구는 비상계엄 선포 표지에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고 2024년 12월 6일 저녁경 한덕수 총리에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여 한덕수 총리의 서명을 받고 그 다음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희구는 다음 날인 2024년 12월 7일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나 라고 하면서도 강희구가 가져온 위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도 2024년 12월 7일 강의구가 가져온 비상계엄 표지 문건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문건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문건에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 작성한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 문서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그 아래 대통령 12월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는 2024년 12월 6일 작성된 것임에도 작성일자가 2024년 12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사의를 표명하여 피고인이 2024년 12월 5일 면직을 제거함으로써 2024년 12월 6일 당시에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형식과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받은 피고인, 강희구, 한덕수, 김용현은 모두 문건의 허위성을 다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순차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강희구는 이 문건을 부속실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경에서 2025년 1월 초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인은 강희구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제출하는 등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후작출 문건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은 헌법 제8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위한 문서로서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연명하고 대통령인 피고인이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의 형식이 완결되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정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는 피고인 등이 연명하여 서명함으로써 완성된 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김용현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8일 08시 30분경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강희구에게 사후에 서명한 것이 괜한 오해를 낳을 것 같다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덕수의 요청을 받은 강희구는 2024년 12월 10일 피고인에게 한덕수의 폐기 요청 사실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문건을 폐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강희구 한덕수가 공모하여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한 것이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본건 문서를 작성한 강희구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할 권한이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 수집 차원에서 피고인 등의 서명을 받아둔 것이므로 본건 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강희구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문서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고 작성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완성된 문서입니다. 이와 같이 작성 권한이 있는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공문서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부속실장 강희구가 결재를 올린 이 사건 문서는 형식적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에 부서를 위한 문건이 아니므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거나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관한 범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므로
형식적으로 완비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에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문서로 보기에 충분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서 함에 있어 그 문서는 매우 화려하거나 복잡하고 정교한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과거 1980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작성 일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강의구가 작성한 이 사건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과거 비상계엄 선포 시 작성된 것과 비교하면 그 기재 형식이 완전히 동일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서의 작성일자, 국방부 장관의 기재 부분이 명백히 허위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가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는 2024년 12월 3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후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 사건 문서를 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서명으로 완성된 이 사건 문서를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문서에 신용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대통령 기록물인 이 사건 문건은 언제든지 공개가 예정된 문건이며 피고인의 임기 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인기되어야 할 문서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강의구가 이 사건 문서를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는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행사죄에서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강의구는 2015년 12월 28일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덕수의 요청으로 문건을 폐기하였으나 문건 폐기 전에 대통령이던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측도 강의구로부터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란에 김용현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인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문건을 부속실장 지위에 있는 강의구가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폐기하였다는 것은 지위 체계나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구가 2025년 2월 24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강의구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으로 요청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변호인단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위 진술서를 탄핵 심판에 제출하였으며 위 진술서 작성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서 작성 이후인 2025년 2월 25일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보고 후 문건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6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위 문건의 폐기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6월 30일 이루어진 강의구에 대한 특검 조사에서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문건 폐기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당시 강의구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강의구가 피고인의 변소에 맞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오히려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근접한 시일에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작성한 2025년 2월 24일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경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합헌적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등의 거짓 내용의 피지를 작성해 외신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태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직접 대통령실 소속인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 하태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하태원이 작성한 문구를 직접 수정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태원은 위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위 피지를 전달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하태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 홍장훈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발령하였고 국회의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과 법관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즉, 위 피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보 및 국정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원으로서는 오로지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태원도 본 법정에서 허위의 공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하태원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피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일지라도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하태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해외 홍보 비서관인 하태원의 직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입장을 외신에 전달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심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먼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직권남용 행위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므로 하태원이 피지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태원에게는 허위가 아닌 진실된 정보를 토대로 공보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태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므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차병검사입니다. 다음으로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7일경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범들인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종근이 사용하는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김성훈으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5일경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무렵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핵심 공범인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지급한 비아폰이 내란 혐의의 주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16시 01분경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비아폰 관련 규정의 내용, 비아폰 서버의 데이터 삭제 주기 등에 대하여 묻고 같은 날 16시 06분경부터 09분경 사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비아폰에 대하여 아무나 볼 수 없게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비아폰 관리 부서장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비아폰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지시하거나 관련성 없는 규정들을 근거로 비아폰의 접속 차단, 로그아웃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경과 IT부서 담당자들은 이러한 피고인과 김성훈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시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범인 사령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대한 연락 수단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던 비아폰의 통화 기록을 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성훈을 교사하여 직권을 남용하도록 한 것으로 권리행사 방해 등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직권남용죄인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군사령관들의 직무가 정지되어 보안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훈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출 방해를 지시한 대상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령관 3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성훈을 통해 군사령관들의 비아폰 통화기록 현출 방해 및
보안 조치를 지시한 시기는 피고인 및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해당 비화폰이 압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 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 작전 보안에 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비화폰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바 없는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보안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합 목록 및 비화폰 사진 촬영 등에 관한 자료가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비화폰 통화 내역, 비화폰 단말기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는 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27조는 군사기밀 또는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제출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월 3일경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고 범민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라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2차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된 2024년 1월 7일경부터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위력 순찰,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자신 및 관저 지역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처장 박종준에게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 수사기관을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8일경 공관촌 내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박종준 처장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 수사관 한 명을 공관촌 내로 진입시킨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종준 처장을 비롯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공관촌 내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박종준 처장 등에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위법하므로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간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경호처 내에 전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박종준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공관촌 내 차벽 설치 계획, 군경 인력 동원 계획 등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에 대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경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하여 인간 스크럼을 짜는 등 공수처 검사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저지하고, 경호처가 설정한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붙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경호처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은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2025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피고인에게 경호처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경호처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계속하여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대비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관촌 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총기 소지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초총을 휴대한 채 위력 순찰을 실시하게 하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관저 인근 가죽 데스크에 기관단총 MP7과 실탄을 배치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박종준, 김성훈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키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상 타당하지 않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법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상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범행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의 법원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 기재된 내란 우두머리 범죄 사실의 범죄지에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소지 역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사건 관할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체포적부심 단계부터 본건 구속영장 및 구속적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고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공관촌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 수색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영장 제시와 관련하여 현장 채증 영상, 공수처 검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공수처가 공관촌 내로 진입할 당시 공관촌 입구에서부터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출입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정문에 도착한 때부터 공관촌 정문 내로 진입할 때까지 영장을 제시받을 경호처 관계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 제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례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색할 장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수색영장 집행 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수색장소로 진입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수색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나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체적인 의견은 금일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불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채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각종 절차와 기능에 따라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 통제 장치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이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된 제명과 적용법조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정형이 중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이력을 보인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피지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에서 4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범행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방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합헌 현출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들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호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합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과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탄핵 수사 절차 사용 등 적극적 목적,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장치인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단으로 폐기까지 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재판장님, 변론에 앞서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180개 정도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의 의견, 그다음에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증거 조사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십니까? 그 증거를 서면으로 안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180개에 대해서는 증거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재판부에서 USB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도 모두 검토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내용 저희도 USB로 교육받았습니다. 예, 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신청에 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네. 그 이제 3항에 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기재를 했습니다. 1번부터 107번까지는 이제 뭐 계엄의 사유와 계엄의 동기 내지 이유에 대해서 제출하신다는 입증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뭐 기재 자체로 저희 본건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 입장입니다. 그 예. 108번 내지 180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피고인 측에서 증거 신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서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순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만 예, 피고인 측에서 기제출하신 증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증거 서류의 요지를 고지하여 주십시오.
이번 서증은 기존에 제출한 700여 개 서증 목록 전부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그 헌법재판소에 현출되었던 180여 개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오늘 공판에서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재차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증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증 설명서를 먼저 다 나눠줘야 되죠. 서증 설명서 재판부 이건 검찰 대통령님 겁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증 목록 1 국정원 보도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체포명단에 오른 선관위 소속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다란 행위 자체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피고인이 선관위원회에 인원을 보내서 사진만 찍어서 나왔는 바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인원을 보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정원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10월 10일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로서 선관위, 국정원, 키사 3개 기관 합동보안 점검팀이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추진 여야 참관인들 참여 하에 실시한 선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23년 5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 부실 우려가 기재된 이후에 진행되었고 시스템 취약점이나 해킹 대응 실태, 기반 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그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먼저 투표 시스템 부분에서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잠깐만 좀 여기 그 프로젝트 이쪽으로 좀 화면 전환을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를 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을 2023년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과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서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까지 발견이 됐고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었고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그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을 하고 접속 패스워드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값과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드러났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선관위는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용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됐지만 망분리 보안 정책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전산망 간 통신까지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의 망으로 침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서 실제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까지 하였습니다. 북한이나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킹 위협이 존재했고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단순한 우려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위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서증입니다. 특히 2021년 북한 킴스키 조직이 실제 해킹 사실까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조작, 개표 결과 변경 등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의 취약점이 존재함이 국정원, 선관위, 키사 합동점검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서중 목록 2번은 관련 기사인데요. 여기에 유사한 기사가 관련 기사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 실제로 국정원 백브리핑 자료입니다. 백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 서중 목록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중 목록 10번의 제목은 서버 현장 점검을 2시간 동안 PPT로 발표로 끝났다는 부분인데 이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3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표한 이후 이제 그 소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서중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루어진 서버 현장 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5차례나 언급된 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이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의 2시간짜리 PPT 발표에 불과했다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서증입니다. 먼저 비밀선거 원칙 침해 관련 쟁점에서 당시 원고였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사전투표지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나 통합선거인 명부 기록을 맞추면 투표인별 기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이 깨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감정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마련한 2시간짜리 PPT 발표 내용만을 듣고 그것만을 근거로 투표 기록이 분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투표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기록된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이 PPT 발표가 서버 검증, 현장 검증으로 둔갑을 해서 5차례나 판결문에 언급되었고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검증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 망분리 문제, 전혀 외부의 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한 이 망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임시선거사무소가 비밀리에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외부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망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임시사무소 망이 선관위와 분리되어 있다고 쓰고 있었지만 이 역시 현장 검증에 탈을 쓴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만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혀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점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의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서버 등 디지털 온라인 영역의 증거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선거 무효 소송 당시 법원이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조사가 전혀 없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워딩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여전히 망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킹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의 현장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선관위의 2시간짜리 PT 발표에 불과했고, 선관위가 제출한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초 단위로 기록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초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라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 국정원 합동 보안 점검이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실시되어 실질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된 것과 대조되고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서증 목록 15번 투표지 분류기가 1810장을 1680장으로 세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한 선관위 직원 관련 이제 서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의 투표가 계속 섞이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참관인이 문제 제기할 당시 기호 1번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투표지,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득표함이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이러한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로 415장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수개표하여 재개표한 결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2번 후보의 승리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투표지 분류기에만 의존해서 계속 개표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지켜보는 참관인이 없었다면 엄청난 완전히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지만, 다행히 기호 2번 참관인이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요청을 해서 원래의 결과대로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북의 개표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투표지가 총 1810표인데 전자개표기에서 계속 1680표로 개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당 투표 분류기를 리셋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1810표로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에서는 1810이 맞는데 기계 오류가 있으면 1680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7% 오류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1%의 오류도 없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용찬 후보자의 경우 2020년 5월경 증거 보존을 하면서 잠금장치 봉인 상태 사진을 촬영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당시 현장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이후에 투표함의 봉인지를 아예 뜯어낸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사진과 실물의 상태가 아예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이러한 물적 투표함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주 목록 4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수 30 연수구 울 투표용지 관련 사시조의 답변서입니다. 충북대학교 목재 종이과학과 교수의 사시조의 회신입니다. 분석 종목은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및 백감도, 그리고 잉크 성분입니다. 투표지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충북대 신수종 교수가 2022년 2월 7일 작성한 투표용지 감정 보고서입니다. 이 감정 보고서는 투표용지의 물리적인 특성과 인쇄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전 투표 용지와 당일 투표 용지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상 투표지 존재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용지 무결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증은 2020년 총선 투표용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당일 투표용지 13-9번의 경우 백색도와 백감도가 법정 생성물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열매 전체가 법정 생성물과 다른 용지로 제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투표용지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백색도가 가장 낮은 법정 생성물 8번, 그리고 백감도가 가장 낮은 법정 생성물 13번, 이런 경우보다 낮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로 교수가 보고 있고, 이러한 투표 용지들이 법정 생성물과는 다른 용지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역구 사전투표 용지에 비례대표 관련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 13-5번 그런 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 제작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쇄 오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투표용지 제작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접착 테이프가 서로 붙어있는 흔적의 투표지가 여러 장 발견됐다는 점은 투표용지가 개봉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상적 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에 접착 테이프가 붙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투표관리 인형이 뭉개진 투표용지에서 다른 투표용지에 비해 잉크가 과다하게 접촉하여 관리인의 인형이 붉게 번진 부분이 발견됐다는 점은 투표관리인 날인 과정에서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감정보고서는 2023년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 발견된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투표 분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기술적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감정보고서에서 발견된 당일 투표용지 13-9의 백색도, 백감도 이상, 그리고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그림이 함께 인쇄된 사례, 접착 테이프의 흔적, 투표관리인 인형 이상 등은 이러한 기술적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물리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조직이었고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본인들이 가족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선관위 공무원 임용에 본인들의 가족, 자식의 애인이나 친인척까지 검증 없이 뽑는 등 부패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인원을 보내서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나온 것이 특검이 공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폭동이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서증 목록 65번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사후감사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작성한 사후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후에 항상 실시하는 그러한 감사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으며 저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각 주의 선거관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가 돼서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 같은 그러한 투표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선거의 정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세하게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위험 제한 감사 방식은 주요 감사 방법으로서 채택이 됐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수작업으로 재집계하고 전자집계 결과의 정확성까지 시스템에 일일이 들어가서 검증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사전에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10%, 5%, 일반적으로는 5% 이하로 최대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표본 감사에서 전자집계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이 되면 감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전수 재집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감사도 실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투표 집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무결성, 하드웨어 보안, 네트워크 격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주에서 투표 집계 시스템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었으며 외부 접근이 차단된 독립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비정상적 접근 시도나 데이터 변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절차가 미흡하거나 접근 권한 관리가 불충분한 사례가 발견돼서 개선 권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감사 과정은 정당의 대표, 독립된 감시인, 언론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고 감사 절차와 결과는 실시간 각 주의 선관위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후 감사가 필수적인지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과 대조되는데 2023년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선관위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평가에서 100점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사후감사 사례는 사후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실과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문제점 핵심 내용과 대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요식적 판단들이 반복되어 온 이유를 지적한 이유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안일한 행태가 누적된 결과 결국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해킹 사실과 선관위의 극도로 부실한 관리 실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공보를 통해서 단순히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문구만을 반복해올 뿐입니다. 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태도라기보다는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려는 형식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이자 정당성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나 외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폐쇄성 속에서 선거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가 핵심 기관조차 그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당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와 위기의식이 얼마나 깊었을지 충분히 가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판단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이전에 국가 시스템 전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가 흔들릴 때 이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주요 적시를 하였는 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관련해서 비상계엄 주요 원인이었던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 목록 70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3년 2월 6일 국회의원 176명이 발의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중 목록 71번 헌법재판소 2023 7월 21일자 헌나 1 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2023 헌나 1 결정으로 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대구, 서울, 제주 세 곳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365일 24시간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며 전국적인 통신망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행안부는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트래픽 상승을 확인한 다음 해당 지역 기지국의 용량 확보 및 집중 관제를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차량형 이동 기지국을 그 근처에 배치를 해서 트래픽 상승에도 대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된 서울재난상황실 01그룹,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대학병원, 용산구 보건소 등이 포함된 서울용산재난상황실 01그룹,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된 중앙재난상황실 그룹 등과 같이 재난 현장 및 비상 상황에서 이 기관 간 협업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통화 그룹이 사전에 다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서로 다른 기관 사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참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권이 더 잘 아는 바일 것입니다. 서중 목록 72번 2023 9월 19일 검사 안동안 탄핵소추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3년 9월 19일 국회의원 김용민 외 105인이 발의한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 소추안은 안동안 검사가 2014년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소권을 남용하여 보복성 기소를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청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었습니다. 서두 목록 73 2023 헌나 2 결정 기각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3 헌나 2 결정으로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 대하여 형법 제1, 2, 3조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유우성 등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의해 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검사는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변호인은 최근 특별검사의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한 기소 남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의 기소 재량권에 대해 탄핵을 자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검사 안동환의 경우 당시 혐의자였던 그 유 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정황, 즉 북한에 계속 돈을 보낸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누락되었던 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단순한 보복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당시 유 씨의 자백을 포함해서 관련 증거에 비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증목록 74,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희동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 문서는 2023년 11월 9일 국회의원 김용민 외 168인이 발의한 검사 이희동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 탄핵소추안은 이희동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된 것입니다. 현 야당인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사안입니다. 서등목록 75, 2023년 11월 9일 검사 임홍석, 같은 2023년 11월 9일 검사 손준성,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정섭,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였다고 탄핵소추된 검사 이희동과 같은 날인 23년 11월 9일 함께 탄핵소추된 검사들입니다. 서중목록 76, 2023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서중목록 79번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서중목록 81번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심지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이동관의 경우 같은 사람에 대해 수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결국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중목록 82번 서울신문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중목록 83번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이 문서는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 김현, 이혜민, 윤정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87인이 발의한 방통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2023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 중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당시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게 만들어 놓고 피소추자가 임명된 때로부터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이런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서 지금 방통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서종 목록 84, 예, 김홍일 위원장 탄핵 직전 자진 사퇴, 그리고 후임 이진숙 유력 기사입니다. 결국 당시 김홍일 위원장 또한 이동관, 이거 치우라고 하십니다. 전 위원장의 전례를 답습하듯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2인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면서 방통위를 정책 결정 능력을 상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백 속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체제가 출범하였음에도 민주당의 악의에 따른 위원수 미충원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방통위는 정상적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반복된 전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 소추 역시 개별 사안별로 명확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었다기보다는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주도권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탄핵 제도라는 것이 헌법상 예외적 최후적 책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증거 목록 85번 2024년 7월 2일 검사 엄희준 탄핵 소추안. 피소추자 엄희준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바 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윤석열이란 사람을 보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서종 목록 86,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여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의 직접적 수사검사를 탄핵한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 탄핵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종 목록 87, 2024년 7월 2일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장시호에 대한 모해 위증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하지만, 김영철의 경우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7년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당시 팀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장시호와 친하여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서종 목록 88, 2024년 7월 2일 검사 강백신 탄핵 소추안. 검사 강백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를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현재 특검 측의 엄포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어 당연한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당시 김영철 검사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없음에도 신앙림 전 위원장, 김만배,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전 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서종 목록 89, 2024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에 대한 탄핵 소추.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이 업무 처리를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여일 만에 직무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였습니다. 서중 목록 90, 2024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소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임 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의 일환으로 방통위 자체를 없애기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지적되어 온 정치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제도적으로 완결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평가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소추 제도를 활용해서 전 정권의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든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는 결국 성공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서중 목록 91번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단순히 최재해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봐서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현희를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중 목록 92번 2024년 12월 2일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3번 2024년 12월 2일 검사 조상원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4 2024년 12월 2일 검사 최재훈 탄핵 소추안.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이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십 명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탄핵 소추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줄탄핵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방통위가 상임위원 미구성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유한 탄핵 소추권을 무기로 압박해서 정상적인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개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행정부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련의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행정부는 헌법이 예정한 책임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상시적인 탄핵의 위협 속에서 판단과 집행을 회피하는 소극적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기능 전반과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이 탄핵 소추권을 사실상 통치 수단으로 전용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이러한 심각한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메시지 계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중 목록 95 2024 12월 4일 국방부 장관 김용현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6 2024년 12월 10일 법무장관 박성재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7 2024년 12월 10일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8, 202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통과되었고 그 이전까지 국방장관 김용현,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완료되게 됩니다. 예, 변호인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재판 재개해서 마저 서중 조사하고 그 이후에 변호인 변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후 재판은 1시 30분에 개정하겠습니다. 예, 1시 30분까지 휴정합니다.